저희는 처음 읽는 일본사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책을 간단히 소개를 할 건데요. 각자 좀 인상 깊었고 하고 싶었던, 소개하고 싶었던 부분을 잡아서 소개를 하는데 우선 저 먼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는 5육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했는데 우선은 그 5육장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도 시대의 정책, 위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일본의 문명 개화, 세 번째가 조님 문화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에도 시대의 정책과 위기에서는 에도 바쿠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제 에도 바쿠는 당시에 에도 시대에 등장한 맞불을 말하는 말인데요. 에도 바쿠라는 바쿠가 바쿠 체제 안정을 위해서 신분 질서를 엄격히 하고 크리스트교 전파에 따른 사회 동요를 막기 위해 세국 정책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이 발달하고 화폐 경제, 농촌 침투로 농촌 사회가 흔들리면서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토지를 내다 팔거나 저당대표 사는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자가 생겼고 반대로 지주로 성장하는 자가 나타나는 등의 계층 분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차례 개혁이 실패하고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의 봉기가 빈번해지면서 서양 세력까지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에도 바쿠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도 시대의 정책 그리고 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문명 개화를 얘기를 하자면은 페리에라는 이제 미국의 사령관인데요. 이 미국의 사령관이 위협을 하면서 에도 바쿠가 그동안 유지했던 세국 정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여파로 에도 바쿠가 무너지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된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개혁가 진행되었고 이와 동시에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 부문에서도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어 사업사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일본이 개화 후에 그런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런 제국 침략에 악용했다는 말도 함께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님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조님 문화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뽑았는데 가부키와 우키요에를 뽑았습니다. 우선 가부키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배우가 관객 앞에서 그 가무키가 가가 노래, 무가 춤, 기가 제주라는 뜻인데 그걸 선보이는 공연 예술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문화 욕구를 채워주고 신분적 한계를 인한 한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문화였다고 하고요. 우키요에는 목판에 새겨 찍어낸 풍속화로 이제 당시에 너무 유명해서 인상파 화가로 유명한 고갱이나 고우, 모네 등의 그림에서도 이 우키요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페이지는 제3장 4장인데요. 시대의 중심에 선 무사 그리고 전국 통일을 향한 새 영웅으로 일단 3장부터 시작해서 무사 정권의 탄생으로 예전에는 귀족들이 주로 권력을 잡았었지만 힘이 약화되면서 무사들이 점점 힘이 강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가 가마쿠라 바쿠의 통치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가마쿠라 바쿠는 일단 맨 위에인 쇼군을 시작으로부터 그 다음 시켓 다음으로 가마쿠라하고 지방으로 나누어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 후 이제 가마쿠라 바쿠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서 전국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전국시대에는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새 영웅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 세 사람이 아주 이 세 사람에 대한 성격이 나타내는 일화가 있는데요. 매일 울지 않는 새한테 울어보라고 시키자 오다 노부나가는
새한테 명령을 하지만 새가 울지 않자 울지 않는 새는 새가 아니라고 해서 죽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한테 꾀를 내면서 어떻게든 울게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네가 언젠가는 울겠지 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오다 노부나가는 용맹스러운 용장을 나타내고, 히데요시는 지혜로운 지장,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질고 너그러운 덕장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소개할 내용은 실장인 일본의 군국주의와 아시아 침략을 위주로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다루는데, 일단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넘기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주요 군수품 공급 국가로 자리 잡으며 경제 호황을 누렸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이후에는 군수품을 공급할 필요가 없었기에 불황이 시작됐고, 그런데도 높은 물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재앙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알 것도 같고 헷갈리는데. 바로 다들 익히 알고 있을 대공황입니다. 이때 군부에서는 경제 회복의 열쇠는 전쟁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꼭 독일이 생각나기도 하는 행보입니다. 결말과도 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 내부 사정은 많이 힘들어졌고,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은 군부로 향했습니다.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일본에는 군부에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무력으로 정권이 군사정권으로 갈아치워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군부는 만주 사변을 일으키며 야망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로 시작입니다.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제 입맛대로 굴린다는 건 경제에 도움이 되긴 했을 거예요. 일본 측에서도 만주를 중요하게 여겨서 해외 투자의 50%가량을 만주에 집중시켰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결코 이 선택을 옹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만주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철로를 계획적으로 폭파해놓고서 보도는 중국 후행으로 뒤집어 씌우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한다고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요즘은 이런 정보 통제는 불가능하다시피 하지만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섭게 느껴지는 행보입니다. 만주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일본은 중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태평양 전쟁은 바로 일본이 시작한 것인데요. 용감한 시작과는 다르게 원자폭탄으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으로 빠른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태평양 전쟁은 여러 비극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오키나와의 비극입니다. 오키나와는 과거 류큐 왕국의 소속으로 인종차별을 당하던 곳인데, 일본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오키나와의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자결을 강요하기도 했죠. 다른 무엇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이 국민을 지켜야 할 의미가 있는 나라였다는 것으로 더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에서는 오키나와의 비극만을 중요하게 다루긴 했지만 사실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는 전쟁터였을 것이고, 전쟁터라면 어디든 비극이 상주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고통과 비명의 양산이고 비극의 일반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힘은 중요하지만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굳이 일본이 왜 만주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 내용도 책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일본에게 만주는 군사적, 경제적 가치가 큰 곳이었다고 합니다. 만주 평택은 여러 가지 철도들이 거쳐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주는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철, 석탄, 석유 등의 지하자원까지 풍부한 곳이었으니 만주의 경제적 진출을 시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아까 소개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사진을 아까 못 보여드려가지고 사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처음에 에도 시대의 정책과 위기를 소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소들이 나가사키에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바쿠 최대 안정을 위해서 세국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그 세국 정책의 예시, 대표적인 예시가 이 나가사키예요.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 같은 경우는 조니 문화에서 가부키가 이 가부키 극장이에요. 가부키 극장이고 이 가부키 배우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우키요의 그림이에요. 이 우키요의 그림인데 아까 말했듯이 우키요에는 풍속한데 목판으로 찍어내는 풍속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거 누구 같으세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도깨비가 생각이 또 나는데요. 엄청 좋게 생겼죠. 그렇죠. 네, 이 당시에 이게 아까 제가 일본의 문명 개화에서 소개한 페리라는 미국 사령관인데요. 이 일본인들이 당시에 묘사해서 그린 모습의 페리 사령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그렇네요. 네. 좀 많이 네, 무서웠나 그렇죠? 보네요. 네, 여기까지 소개를 더 하고 저희가 이제 위에서 각각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뭐 내용이나 뭐 글 안에서 자기가 너무 인상 깊게 읽은 그런 문장들을 두 문장씩 뽑아서 함께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책본문의 197페이지의 8째 줄 한번 펴보실까요? 인상과 화가로 유명한 고갱이나 고흐, 모네 등의 그림에서 우키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제가 아까 위에서 존니 문화를 소개하면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게 왜 흥미로웠냐면 저는 동양의 그림은 약간 후에 교통과 산업이 아주 이제 근대화된 시기에 서양으로 이제 퍼져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주 소량으로. 근데 이제 에도 시대에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일본의 우키요에가 유럽까지 전해지고 서양에서도 이제 주목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특히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상파가인 고흐나 고게 모네들의 그림에서 우키요의 흔적을 실제로 찾아봤다는 것이 되게 이제 신기해서 제가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흐 같은 서양 화가라 그러면은 동양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 드네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확실히 일본은 근대에 와서는 다른 서양인들하고 확실히 교류가 더 활발했다. 네, 교류가 더 활발하고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두 가지 문장이잖아요. 하나 더 문장을 소개하자면은 184페이지에 이제 13번째 줄입니다. 자, 에도 바쿠가 외국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한 이유는 평등 사상을 담은 크리스트교 확산과 다인민들의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제가 뽑았는데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저는 일본이 우선 아까 동화가 말한 것처럼 되게 개방적이었잖아요. 개항도 우리보다 빨리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본이 서양 문물을 다른 나라의 이제 그런 문물을 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고서 일본도 약간 정책 역사 속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우리 당시의 흥성대원군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게 되어서 좀 인상 깊었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의 내용 아까 제가 그림으로 잠깐 소개했는데 이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이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도 같이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을 막겠다고 외국과의 교류를 끊어놓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흥성대원군도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에도 바쿠가 이제 평등 사상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힘이 약해질 것을 생각해서 일부 막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가장 인상 깊은 두 문장 뽑아주세요.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은 문장은
여기 97쪽 네 번째 줄로 네. 역적 가마쿠라 바쿠를 토부하라. 승리하면 덴노 편에 가담한 무사들에게 많은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인데요. 네. 제가 왜 이게 이제 인상 깊었던 이유가 이제 주로 전쟁이 일어나면 공적을 받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하고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귀족들한테 주로 공적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하고 이제 깊은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사들한테 돈을 주는 것을 보면 무사들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본에 이제 되게 많은 막부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전에도. 근데 이제 늘 막부들끼리는 좀 서로 막 공격하고 무너지고 막 다시 세워지고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색다른 막부, 이렇게 막 싸움과 칼만 다루는 막부가 말고 약간 좀 지식인적으로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막부가 세워져서 좀 다른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지금의 일본은 조금 더 지식인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네,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이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좀 씁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문장도 얘기해 주세요. 다음 문장은 이제 139쪽의 네 번째 줄로 여기 글은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씻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불을 지펴 익힌 천하라는 밥이 힘 안 들고 먹은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네 이거인데요. 네. 이 글을 통해서 세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매우 간단하게 하고 밥이라는 이제 아주 재미있는 걸로 이야기 진행한 것에 대해 감명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전장에 보면은 좀 약간 이건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근데 이제 약간 통칭적으로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기존의 일본이라는 집을 부수고 통일된 일본이라는 집을 지을 자리를 마련하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터의 틀을 닦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는 집에다 비유를 한 거고 거기는 밥에다가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 다 굉장히 사실을 되게 재밌게 동화말처럼 묘사를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본의 새 위인들의 행적을 쌀밥을 안 치는 과정으로 비유해 표현한 게 참 재밌고 인상 깊게 남을 만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쉽게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제 차례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차례죠? 그렇네요. 네, 제가 선정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은 285페이지 16번째 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주세요 한번. 네, 이것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조선인들을 처벌하면서 이들이 보복이라도 할까봐 내심 불안했던 일본인들은 이 소문을 믿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생각한 것이 이제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조선인들의 독립을 바라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신들이 조선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못 대보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제 불안감이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불안감을 조선인들에게 못살게 보는 것으로 표출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소문이 맞을 거라는 확신은 이들에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겠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선 이들을 희생양으로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을 거라고 느끼는 게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키나와만 생각해봐도 알만하긴 한데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런 비슷한 내용을 영화에서도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뭐 똑같은 그 여기 나온 예시로 우물에 독을 탔다. 이렇게 뭐 모함을 해서 조선인들을 잡아내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무고한 조선인들을 잡아내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늘 일본의 만행들을 역사를 배워다 보면 접하잖아요. 항상 화가 나고 그만큼 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 확실히 일본은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매우 두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이유에 또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조선 독립운동가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은 확실히 자신들의 만행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본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꼽은 문장 두 번째 문장은요. 이제 한 고등학생이 발표한 원고 내용인데요. 군대가 오키나와 주민의 집단 자살에 관여한 사실을 교과서에서 지우지 말아주세요. 추한 전쟁을 미화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추해도 그 진실을 알고 배우고 후대에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저에게 꽤 위해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나라니까 이걸 감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들 모두가 전쟁에 동조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교과서 내용을 고쳐놓는다고 해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진실을 모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과거가 그대로 두기에 못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과거로부터 배워서 앞으로 더 빛나는 미래를 적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느껴지네요. 저의 의견을 말하면 저는 이거 들으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얘가 또 생각이 났어요. 국정교과서 얘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한때 약간 좀 왜곡된 교과서를 우리가 배울 뻔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함께 생각이 나면서 일본이 자신의 시민들에게 예전부터 이제 역사를 왜곡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역사가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국가들하고 계속 관계가 악화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지금부터라도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후세들에게 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일본인들이 전부 다 나쁘다는 생각에 확실히 안 하는 게 이제 이런 역사 왜곡이나 거짓말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일본의 우익들이 이제 주로 하고 대부분 이제 여기처럼 이제 피해 일본인들은 당연히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세한테 이제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꼭 일본인들 다 미워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는 한때 일본에 관한 역사를 배우면 일본인들 다 괜히 미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어는 좋지 않은 거죠. 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책은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목처럼 내용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서 이제 이해하기가 좋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악감정이 있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일본의 역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고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일본어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화는 어땠어요? 저는 이거 읽고 이제 확실히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되게 일본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